2-1-3 중세 경전주의의 득실. 그리스인들은 형이상학적이며 원리적인 탐구에 집착한 반면 바벨론과 이집트는 보다 실용적인 개별과학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둘 사이의 학문의 분위기나 태도의 차이가 분명했다는 사실이다. 이 차이에는 당시 종교의 역할과 힘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자유로운 공개 토론의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중성적인 학문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그리스와는 달리 그 주변 국가들의 과학은 군주 혹은 재관의 권위와 의도에 의해서 적지 않은 규제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과학사에서 가장 먼저 체계화된 학문으로 알려진 천문학도 그 근본 성격은 정치 천문학이었으며 종교적 의미를 캐고 정사를 후원하는 천변 천문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이나 이집트의 경우에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단의 종교 엘리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러셀은 근대 정신과 그 문화의 태동을 과학의 발전과 교회 권위의 몰락이라는 두 가지 계기를 통해서 설명한다. 교회 권위의 몰락이라는 계기는 과학의 진보의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특히 교회의 권위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 설명의 방식까지 규제하는 경우 그 권위의 휘장 뒤에 머물러 있는 한 과학의 발전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가 중세 구라파를 무색하게 만들고 근세 초기까지의 역사를 마치 정지한 듯이 느껴지게 할 정도의 정신 문화적 휘광을 발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로운 사상의 토론과 유통을 저해할 만한 강력한 재관 계급이 없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어느 단계의 과학은 일면 사회적 보수주의의 성격을 띠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면모에 담긴 위험을 경계하는 것은 현대 과학의 자기성찰적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특히 미신과 편견이 횡행하던 시절에는 과학의 정신이 해방과 자유의 상징이자 구심점으로 기능하기도 했던 것은 역사가 입증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포스터는 중세의 과학이 침체를 면하지 못했던 원인으로서 첫째로 지적인 자극이 촉발되지 못하는 분위기와 둘째, 중세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실용적 자극의 결여를 거론한다. 여기서 지적인 자극이 촉발되지 못하는 분위기란 제반 학문이 소위 신학의 신여로 전락하고 종교적 교조가 모든 것을 완전히 설명하고 규제한 상태에서 과학적 탐구가 사실상 군더더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를 가리킨다. 탐구의 방식이나 지평을 자유롭게 열어주지 않는 문화권 속에서 사상이 원활하게 탐구되고 교류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상상력의 원천으로 기능할 고전은 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대신 몇몇 경전이 획일적으로 정신활동을 통제하는 곳에서 학문의 진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릇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발전이 없는 법이니 여러 문서들이나 다양한 생각 사이의 자유로운 경합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학인들의 창의성을 막아버리는 경전 중심주의적 사회에서 창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학자 카조리의 분석에 의하면 이집트와 중국의 수학이 그리스의 수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침체한 것은 그들의 성전화 경향 탓이 크다. 옛날 팔괘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신통력을 얻고 삼라만상의 변화를 깨닫고 구구의 셈법을 만들었다는 말로 서두를 여는 주나라의 구장산술이나 세계 최초의 수학책이라고 알려진 아메스의 파피루스 등은 모두 수학적 지식을 신비로운 것으로 여기는 수신비주의에 빠져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태도는 자유로운 탐구와 토론을 저해했다.
사실 경전주의는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널리 발견된다. 지금의 우리 학계에서 불문율로 통하고 있는 논문 중심주의나 원전 중심주의의 태도도 일률과 일양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경전주의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논문 중심주의는 경전주의의 형식적 측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겠다. 형식은 내용의 성숙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창의와 상상을 막고 급기야는 학인들의 머리 위에 강박처럼 군림하는 형식의 틀은 심각히 죄고되어야 마땅하다. 르네상스기 인문주의자들의 학문적 이념이었던 인문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문 전적으로 돌아가려는 정신에 근거한 것이었다. 중세의 검붉은 휘장 아래 영원히 정체할 것만 같이 쌓여 있었던 권위와 전통의 무게 넘어 그들은 단편적이지만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분홍빛 그리스의 세계를 아스라이 기억해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억은 바야흐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에 바빴던 그들에게 엄청난 자극과 권면으로 다가왔다. 인문학의 정신이 결국 인간의 성숙과 자유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재론하지 않더라도 그리스의 세계와 문화가 이들 인문주의자들에게 적지 않은 권려가 되었을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이 사실과 연관해서 그리스 세계의 성숙과 자유의 징표를 말할 때에도 흔히 이 탈경전주의를 거론한다. 그리스인들이 경전의 독재로부터 비교적 면제된 정신문화를 향유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스인은 다행하게도 성설하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그들의 자유의 징표인 동시에 그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였다. 호메로스의 시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었다. 우리가 아는 어느 성서보다도 배덕과 야만이 덜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시의 권위는 대단하였으나 성서의 권위처럼 구속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호메로스의 비판은 성서 비판처럼 탄압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세계가 끝나면서 기초를 닦은 기독교 세계는 최소한 이런 점에서는 선조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했다. 기독교의 태도가 되는 청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갈파했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역사의 상당한 부분은 진리의 허울을 뒤집어 쓴 교리 나부랑이가 자연인들을 부자연스러운 질곡의 역종 속에 몰아넣는 장면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생보가 몸속에 악마를 지니고 있는 놈이라고 했고 드 마이스트러는 지옥의 모든 권세를 소나귀에 쥔 놈이라고 했던 악명 높은 볼테르이지만 이런 점에 국한시켜 본다면 아직도 중세의 휘장을 벗지 못한 당시 종교에 대한 그의 비판은 매우 적절하다. 복음서의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들은 기독교의 전 역사를 통하여 유혈의 싸움만을 일삼고 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당당히 자율적 능력을 타고난 하나의 피조물인 다른 존재에게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정답은 미숙아들을 편히 쉬게 만들어주지만 성숙한 성인들에게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말살하는 틀로 작용한다. 중세 교회는 정답 채점기였다. 한갓 전범과 규례에 불과한 것들 위에 금박을 더 씌워서 정답으로 삼고 이 정답에서 한치라도 어긋나는 것은 가차없이 가려내어 박해의 손길을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 브루노와 세르베토를 분살하고 갈릴레오에게 고문의 치욕을 안겨준 일은 일각의 사례에 불과하다. 자연과학적 객관성의 신화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까지 과학의 방법적 초석이 되어 근대 서구의 정신문화적 전통을 이끌었던 수학도 중세의 경우에도 비슷한 관찰이 가능하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 기하학과 수학은 상상력의 원천으로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신은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든지 수학을 모르면 학문을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상식이었던 그리스인들의 논리적, 기하학적, 이성중심적, 사변적 태도는 한편 실천을 경시하는 풍조의 배경이 되었고, 이것은 과학적 사유에 비해서 관찰과 실험을 축으로 삼는 기술학의 발전이 늦었던 원인이 된다. 물론 로마 시대에 볼 수 있는 기술 편중 정책은 원리를 중시하는 과학적 사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과학사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하향세를 보이는 아이러니도 기억해둘 만하다. 로마를 거치고 기독교 제국이 정착되면서 그리스의 수학 정신은 땅속으로 가라앉고 만다. 가령 기계론적 요소 환원주의 계통의 원자론을 제창함으로써 근대 과학혁명의 씨앗을 남겼던 데모크리투스를 지옥의 최하층에 몰아넣었던 단테의 심사는 이 점에서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세의 수학은 요컨대 사원수학이었다. 대체로 이것은 과학적 천재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던 로마의 수학을 계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플라톤의 비현실적 수리사상을 극단적으로 관념화하였으므로 수학이라기보다는 거의 형이상학에 가깝다. 아라비아로부터 대수 이론을 수입할 때인 11세기까지 유럽 중세의 수학은 신학적 독단의 전횡과 질식한 철학의 방관 속에서 못난 자식의 꼴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피보나치의 계산판의 서를 매개로 해서 인도와 아랍의 수학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소개된 것은 12세기 전반이었다. 그러나 현학적 사변과 종교적 편견 속에 안주해 있던 당시의 사원과 대학은 간편한 아라비아 숫자마저 15세기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수렴할 정도로 경직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16세기의 대학에서조차도 유클리드 원론 중 12권 중 6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맹세하면 학점이 주어졌다는 보고는 이미 코미디의 다름 아니다. 자유로운 사고가 막혀 있었던 중세에서는 수학사에서도 암흑기였던 것이다. 12세기를 넘기면서 중세의 경직된 체제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변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세속적 문화에 대한 관심의 확대, 유실된 그리스 세계에 대한 향수와 추적, 이와 관련된 여러 번역물의 범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물리학의 재발견 등은 근세로 들어서는 정신문화의 길목에서 중세의 기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유럽의 주요한 대학들이 설립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파리 대학과 볼로냐 대학은 1160년경, 옥스포드는 1167년, 그리고 케임브리지는 1209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코페르니쿠스와 하비를 훈련시키고 베르잘리우스와 갈릴레오를 교수로 채용함으로써 과학사가인 버트필드로부터 과학혁명의 산실이라는 찬사를 받은 파두아 대학은 1222년에 설립되었다. 한편 근세과학연구기관의 전초 역할을 담당한 그레셈 대학은 1579년에 세워졌고 과학적 연구 과정을 체계적으로 궤도화시킨 최초의 구상이 담긴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가 출판된 것은 1624년이었다. 이탈리아의 부호 메디치가의 재정적 후원 아래 그 유명한 실험연구소가 세워진 것은 1657년이었고 이 연구소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주의 권위에 눌려 1667년에 폐쇄되고 말았다. 뉴턴과 보일 등 근대과학의 귀재를 배출하면서 최장수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영국의 왕립협회가 찰즈 2세의 인준을 받은 것은 1662년이었다. 왕립협회의 설립에 자극을 받은 꼴베르와 파스칼 등이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를 창설한 것은 1666년이었으며 탁월한 외교적 수완의 주인공 라이프니츠가 주동이 된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가
닻을 올리고 돛을 단 것은 1700년 7월 1일이었다. 그 외에도 중세의 각지를 마모시킨 변인들은 조목조목 열거하자면 꽤 여럿이 된다. 지리상의 여러 발견, 인쇄술의 발명과 유포, 민족국가의 성립,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 문예의 전반적인 부흥, 종교개혁, 개인주의와 유명론의 대두, 그리고 하다못해 대포의 사용 등까지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짚어두어야 할 것은 근세인들의 자만 어린 자평처럼 중세와 근세의 대비가 깜깜 반짝반짝으로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관람을 끝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영화관 입구가 유난히 밝아 보이듯이 중세의 문을 나선 사람들로서는 근세의 초입이 유난히 반짝거렸을 법도 하다. 그러나 역사의 빛과 어둠 같은 절연이란 찾아보기 힘든 법. 중세의 어둠도 근세의 빛도 실은 주로 대조감이 빚어낸 것이다. 심지어 과학사에서도 이런 류의 반론이 들린다. 중세가 과학적으로 볼모였다고 말하는 것은 잉태한 부인이 어린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볼모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호이카스도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마치 코플스톤이 서양 철학사에 접근하는 태도가 자신의 로마 카톨릭적 시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듯이 호이카스의 시각도 호교적인 색채가 짙다. 물론 그의 시각이 중세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던 관행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사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